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주식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닷새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늘어서 비투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보면 지난 5일 기준 4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잔액 규모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2020년 코로나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바로 이 돈을 빌려 쓸 수 있죠. 그래서 증시가 급락하면 이 돈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주에 증시가 뚝 떨어졌을 때 증권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하루 1,500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예금에서도 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에서 8조 6천억 원, 정기 예금에서도 2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투자 전 잠시 넣어두는 대기 자금 성격이 강한데요. 이 돈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증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장세에서 단기 예측을 해서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요. 이 시장 공포가 극단에 치닫는 순간에 이 단기 저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표 사례가 바로 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쓸려 패닉 매도를 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죠. 이 증시가 너무 급락할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건데 지수가 8% 이상 떨어지면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15% 이상 하락하면 다시 한번 거래가 멈춥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0년 한국 증시 역사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단 7번 뿐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붕괴나 9.11 테러 코로나 충격 그리고 이번 중동 사태 같은 지정학적 위기나 대형 금융위기 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 공포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만 발동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건 이 이후의 증시 흐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서킷 브레이커 이후 30거래일 뒤 평균 약 9.9% 상승, 60거래일 뒤에는 약 2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즉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오히려 심리적 저점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네, 처음보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장세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전쟁 상황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데요. 증시가 반등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바닥이라는 판단을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과거 12차례 전쟁과 군사 충돌 이후 코스피는 약 20거래일 뒤 평균 3.6%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11 테러 때도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 급락했지만 다음 날 바로 5% 가까이 반등했고 한 달 뒤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판단할 때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건 전쟁 자체보다 다른 변수들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이 PER은 약 8배 수준입니다. PER은 이 주가가 기업 이익에 비해 비싼지 싼지를 보는 지표죠. 보통 코스피 평균이 10배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8배라는 건 평균보다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과거에도 이 강한 지지선으로 적용했던 구간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장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국제 유가 흐름이 꼽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 길목이죠. 지금도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인데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증시에도 추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을 단순한 공포 국면이라기보다 전쟁 상황과 유가 흐름을 지켜보는 시간과의 싸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틀간 1150포인트나 떨어졌던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국제 유가 급등세도 진정되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겁니다. 개별 주식이 10% 이상 급등할 때 나오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인해 개장과 함께 72개 종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끝에 코스피는 어제보다 490포인트, 9.6% 급등한 5,5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률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이며 1,1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도 8원 내려 1,46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지 않은 부분들, 단기화되는 부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투심을 좀 회복시킨. 급락 공포는 다소 진정됐지만 극심한 변동성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하는 B2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처럼 지수가 급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전면전이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폭을 더 늘리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쟁 상황에 따라 극심한 변동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경제부 박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에만 26% 넘게 오를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 국면에서 하락폭도 더 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아서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증시를 방어하던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패닉 매도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일단 전쟁 장기화 조짐의 단기간 하락세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B2와 관련해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을 주도해온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어제와 오늘 낙폭은 전쟁 장기화나 이후 수출 차질까지 반영한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증시도 걱정인데 이 환율도 다시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어제 야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이 경우에도 1,500원이 이른바 뉴노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일단 오늘 멈춘 데다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근접하면 이 수출 업체들이나 서학개미들도 달러 매도에 나설 거란 얘기인데요. 한국은행도 달러 보유량이 충분하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도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청와대 김용범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중동사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업 실적과 상법 개정 같은 정책 기대감 등 상승 동력이 여전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적다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동성 확대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계빚을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분기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978조 8천억 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상승한 겁니다.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6조 1천억 원, 2.9% 늘었는데 증가액이 132조 8천억 원이었던 2021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축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가액은 지난 3분기엔 10조 원가량 줄어든 14조 8천억 원이었는데 4분기엔 다시 8천억 원 줄어든 14조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계신용 구성 항목 중 가계대출의 직전 분기 대비 증가액도 3분기 11조 9천억 원에서 4분기 11조 1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12조 4천억 원에서 7조 3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는데 지난해 시행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주식 투자 수요 증가와 대출 규제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5천억 원 줄었던 3분기 대비 3조 8천억 원 늘며 반등했습니다. 기타 대출도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3, 4분기 중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한 기조효과 등으로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경우 증가폭이 약 4조 원 축소된 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선 2조 원가량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카드 대금 등 판매 신용은 연말 신용카드 이용이 늘며 전분기 대비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